결국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들의 비밀. 저자 조이 챈스. 사람들이 그래요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 되기. 사람들에게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묻는다면 누구나 그렇다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영향력은 힘이기 때문이다. 영향력은 마치 중력처럼 작용해 우리를 관계 속으로 끌어들이고 우리에게 변화를 만들고 자원을 관리하며 마음과 정신을 움직일 능력을 준다. 그러므로 영향력은 행복에 이르는 길이며 뜻깊고 오래 유지되고 주변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는 성공에 이르는 길이기도 하다. 하지만 영향력의 전략과 전술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은 그런 것은 남을 조종하는 일이고 교활하고 강압적인 수단이라고 말한다. 참고로 불쾌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영향력을 둘러싼 전반적인 생각을 변질시키는데 그들은 불쾌하고 탐욕스러운 수법을 사용해 중고차를 팔고 광고주의 제품을 소셜미디어에서 광고한다. 그 결과 당신은 물건이 남아돌아 급할 게 없는데도 지금 당장 사게 된다. 한편 로버트 치알디니와 크리스 보스처럼 영향력 분야의 몇몇 대가들은 영향력의 무기를 사용해 상대를 쓰러뜨리라고 권고하고 나를 비롯한 마케팅 전문가들은 고객을 표적이라 부른다. 마치 픽업 아티스트, 특정 상대를 표적으로 삼아 성관계나 금전적인 이득 등을 얻으려 하는 사기꾼들이나 사기꾼이 쓸 법한 말이다. 또 영향력을 발휘해 거래를 하려는 사람은 사람을 마치 물건처럼 다룬다. 그런데 판매나 마케팅에서 사용되는 수법들은 일상생활에서는 대체로 효과가 없다. 특히 당신의 상사나 동료나 직원이나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 따라서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려면 차를 팔 때나 쓸 법한 요령을 써서는 안 된다. 결국 사업의 성공 여부는 장기적 관계에 좌우되기 때문인데 추천과 입소문, 고객 충성도와 직원의 고용 유지 등이 관계의 대표적인 형태들이다. 한편 우리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사람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그래라고 말하길 원하는데 사람들이 기꺼이 그래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되면 큰 보상이 따른다. 최상위 영업직원들은 회사 사장보다 더 큰 돈을 번다. 로비스트들은 자기가 설득하려는 정치인보다 더 큰 돈을 번다. 영향력이 더 커지면 돈 말고도 다른 형태의 이익을 얻는다. 의사가 소통에 더 능숙할수록 환자의 치료 결과가 어떻든 의료 과실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더 낮고 관리자가 소통하면 할수록 더 좋은 리더로 평가된다. 나는 친절한 사람들이 특히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달가워하지 않는 이유가 누구도 조종하고 싶지 않아서라는 사실을 안다. 게다가 영리한 사람일수록 영향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친절한 데다 영리하기까지 하다면 최대한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려는 당신을 가로막는 이중의 골칫거리를 안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고 몇 가지 새로운 도구를 실제로 연습해보면 그런 걸림돌이 서서히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10가지 오해가 있는데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밀어붙이면 영향력이 커진다. 실은 정반대다. 영향력이 있으려면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마음 편히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래요라고 말하기도 쉬워진다. 2. 사실이 무엇인지 알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마련이다. 마음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기에 사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결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의식적 결정에 따라 행동한다. 우리는 모두 자기 가치관과 의식적 결정에 따라 행동하기를 바라지만 우리 의도와 행동 사이에는 넓은 간극이 존재한다. 누군가의 마음을 바꿔놓았다고 해서 꼭 당신이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4. 영향력이란 의심하는 사람은 설득하고 저항하는 사람은 내 뜻에 따르도록 만드는 힘이다. 그렇지 않다. 당신의 아이디어가 성공을 거둘지 여부는
열성적인 협력자들에게 달려있다. 따라서 이런 협력자들을 찾아 힘을 실어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 협상은 전투다. 당신은 협상을 적대적인 것으로 가정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호구가 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을 뿐이다. 협상자의 경험이 풍부할수록 사람들이 협력하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더 크다. 협력하는 태도는 사람들을 더 큰 성공으로 이끈다. 6. 부탁이 많으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당신이 부탁하는 횟수보다 부탁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판단한다. 당신은 물론이고 양쪽 당사자 모두 일이 풀려나가는 방식에 만족할수록 그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7. 영향력 있는 사람은 상대가 누구든 어떤 일이라도 하게 만들 수 있다. 영향력은 일방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영향력은 그 사람들과 당신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8. 당신은 사기꾼도 단박에 알아볼 만큼 사람을 볼 줄 안다고 생각한다. 유감이지만 우리는 거짓말을 탐지하는데 끔찍할 정도로 형편없다. 그런데도 나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몇몇 위험 신호를 보여줄 생각이다. 그래야 당신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다. 9.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얻으려면 더 외향적이거나 더 나이가 많거나 더 젊거나 더 매력적이거나 학벌이 더 좋거나 경험이 더 많거나 적절한 인종이거나 모국어 사용자여야 한다는 말에 당신이 흔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말하는 법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10. 당신은 권력, 돈, 아니면 남모르게 바라는 무엇이든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다. 내가 아는 한 가지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력은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에게로 흘러간다는 점이다. 그리고 조만간 당신이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다. 영향력은 우리 생각처럼 작동하지 않는다. 미국 올랜도에는 자칭 전 세계 악어들의 수도라는 게이터랜드가 있는데 여기서는 새끼의 악어를 직접 집어들어 만져보거나 직원들이 악어들과 몸싸움하는 모습을 구경할 수 있다. 단, 악어와 방문객 사이에는 아무런 방호벽도 없다. 피터는 나와 함께 걷다가 제한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지나면서 조심스레 이렇게 말했다. 악어들이 훈련을 받긴 해요. 그렇다고 얘들이 길들진 않죠. 나는 악어들이 서로에게도 위험한 존재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프레데터는 턱 일부가 없었고 블론디의 꼬리는 한 뭉텅이가 날아간 상태였다. 피터가 날고기가 든 양동이를 건넸을 때 나는 이 거구들이 거세게 맞붙으리라는 생각에 바짝 긴장하면서도 흥분감을 느꼈다. 내가 던진 핏빛 날고기 한 조각은 먹이 반응 구역, 즉 악어 코와 꼬리 사이의 최적 지점 밖 불과 십수 센티미터도 안 되는 곳에 떨어졌다. 버디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어떤 악어도 마찬가지였다. 두 번째는 더 잘 던졌다. 고기는 버디의 턱을 향해 곧장 날아갔고 고기를 낚아채기 위해 버디가 쏜살같이 움직였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리지도 못했다. 다른 악어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고기를 더 던져봤다. 내 겨냥이 조금만 빗나가도 떨어진 고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고기는 결국 새들의 먹이가 됐다. 악어는 최대한 효율성을 발휘하도록 진화했다. 몸무게가 500kg까지 나가지만 몸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뇌는 아주 작아서 고작 해야 큰 숟가락 하나 부피에 지나지 않는다. 먹이도 많이 필요치 않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로 3년을 버틸 수 있다. 악어는 신체나 정신 에너지를 허투루 쓰지 않는다. 위협이 임박하거나 쉬운 기회가 찾아온 경우를 빼고는 모두 무시한다. 악어는 지난 3,700만 년 동안 자기 종이 살아남는 데 도움을 줬던 본능의 법칙에 따라 위험과 보상을 처리한다.
작디 작은 악어의 뇌가 해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나에게 해가 될까? 아니면 도움이 될까? 하기는 쉬울까? 나머지는 자동으로 조정된다. 악어가 지닌 인지 과정과 우리 인간의 정신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다. 우리는 비합리적 행동, 가령 할 일을 미루는 버릇, 충동 구매, 설명하기 힘든 열정, 건전하지 않은 대상을 향한 집착 등을 숱하게 경험하지만 자신은 저항이 가장 적은 경로, 이하 최소 저항 경로를 찾는 본능적 존재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합리적 존재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 이번 장에서는 일상에서 의사결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상세히 살펴보려 한다. 영향력은 우리 생각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그럴 것이라 여기는 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행동 대부분의 사고가 반영되는 정도가 아주 미미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간단한 방법으로 변화를 가져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당신의 노력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왜 그런 행동을 할까? 행동경제학은 심리학과 경제학 사이의 비공식적 결합에서 태어난 결과물로 사회적 행동을 낳는 정신과정을 연구하는데 주요 공원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 이중 인지처리 이론이 있다. 두 인지 과정에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는 다소 밋밋한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 아이디어를 설명하면서 이것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인플루언서로서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의사결정은 대부분 습관처럼 이루어지며 비교적 노력이 들지 않는데 이것이 시스템 1이다. 악어처럼 시스템 1은 대부분 의식적 자각 아래 숨어서 환경이 위협일지 기회일지 감시한다. 시스템 1은 본능과 습관의 힘으로 움직이며 항상 곧바로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다가가고 회피하고 싸우고 물고 보살피고 친구가 된다. 아니면 가장 흔한 방식으로 먹이 반응 구역 밖에 놓인 고기처럼 무시한다. 시스템 1은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이다. 반면 시스템 2는 마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따지면서 한 번에 하나씩 사건을 신중히 판단하는 판사처럼 의식적이고 이성적이다. 우리가 자신을 이성적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시스템 2의 작동 메커니즘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 2는 집중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 시스템 2를 요청하는 사태를 피함으로써 한정된 인지적 자원을 아끼려 한다. 데니얼 카너먼은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시스템 1은 빠르고 시스템 2는 느리다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시스템 1과 시스템 2만이 유일한 이중 처리 이론은 아니다. 사고 대 감정, 이성 대 직관, 좌뇌와 우뇌 같은 다른 이중 처리 이론도 있으며 사실상 모두 연관돼 있다.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고 총칭하는 것은 이 이론이 다른 모든 이중 처리 이론의 공통점을 강조하면서 각 이론들을 망라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는 용어가 상당히 애매하다고 여겨왔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들을 각각 악어, 게이터 모드와 판사, 저지 모드라고 부르고 때에 따라서 악어 뇌, 게이터 브레인이라는 말을 악어 모드와 같은 뜻으로 쓰려고 한다. 영향력의 관점에서 볼 때 이중 처리 이론은 두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악어 모드는 빠르게 이뤄지고 또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주의만 기울이면 되는 모든 인지 과정을 전담하는데 여기에는 감정, 순간적 판단, 패턴 인식, 일기처럼 연습하면 쉬워지거나 습관이 될 모든 행동이 포함된다. 직장에서 차를 몰아 집에 가거나 큰 소리에 깜짝 놀라거나 알림음이 울리면 스마트폰을 집어들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 부를 때 당신은 악어 모드의 지배를 받는다. 한편 판사 모드는 집중과 노력이 필요한 모든 인지 과정을 전담한다. 여기에는 계획 세우기, 계산하기, 전략 짜기, 해석하기, 실수 방지하기, 복잡한 지시에 따르기, 그리고 어떤 것이든 당신이 아직 능숙하지 못한 일을 해내기가 포함된다. 회의를 주관하거나 정치에 관해 논쟁을 벌이거나 보험을 비교하거나 빗속에서 러시아어의 교통 혼잡을 헤쳐나가거나
아니면 욕실 바닥에 타일이 얼마나 필요할지를 계산할 때 당신은 판사 모드의 지배를 받는데 판사 모드에서는 동시에 여러 작업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할 만한 가치가 없거나 그게 불가능하면 결정은 악어 모드의 감정, 습관, 선호, 직감 그리고 심리적 지름길로 넘겨진다. 반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곰곰이 생각할 만한 여력이 있으면 우리는 악어 모드와 판사 모드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통합해 직감과 견져보고 선택지를 신중히 고려한다. 한편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악어 모드의 영역에 해당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판사 모드의 영역에 해당하기도 한다. 스키 선수라면 최고 난도 슬로프를 빠르게 타고 내려오면서 별달리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벼랑과 나무를 피하고 몰입한 상태에서 햇살과 흥분감을 만끽할 수 있는데 이는 악어 모드의 영역이다. 하지만 스키 초보자는 자신의 스키가 삼각형을 이루면서 몸이 가려는 방향을 계속 유지하도록 애쓰는데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데 이는 판사 모드의 영역이다. 한편 존 리들리 스트룹은 악어 모드와 판사 모드 같은 인지 시스템의 충돌 현상을 조사했는데 스트룹 검사로 경험한 것은 악어 모드 시스템 1이 첫 번째 응답자라는 사실이다. 판사 모드 시스템 2는 사후 판단자인데 과제가 매우 어렵고 까다로우며 우리에게 정신적 여력이 있을 때만 때때로 개입한다. 따라서 악어 모드는 판사 모드의 투입 없이도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판사 모드는 악어 모드의 투입이 없으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데 이런 비대칭이야말로 영향력을 이해하는 열쇠 가운데 하나다. 모든 오해의 근원. 우리는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누군가의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설득력 있는 주장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가정한다. 마음을 얻어라. 그러면 행동이 따라온다. 이는 틀림없어 보이는 주장이지만 관역에서 빗나가 있다. 즉,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완전히 오해라는 말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악어 모드가 우리의 결정과 행동 가운데 95%를 홀로 책임진다고 추정한다. 구체적인 수치야 측정하기 어렵겠지만 악어 모드는 우리의 결정과 행동 대부분에 관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계에 반응하고 서로에게 반응하는데 악어 모드가 그렇게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선뜻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다. 내가 사람들에게 악어 모드가 우선한다는 사실을 가르칠 때마다 내 생각을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 그들은 그래요. 평균적인 사람들이라면 악어 모드에 휘둘리겠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몇몇은 판사 모드 아닐까요? 라고 말한다. 당신은 사람들이 논리와 데이터를 활용해 당신을 설득하기를 원할 수도 있고 자신이 스프레드시트와 계산기를 활용해 직접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나도 그렇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어 모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이는 그저 우리가 악어 모드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하고 바란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정리하면 모든 오해의 근원은 우리는 자신을 합리적 존재로 그리지만 운전석에 앉아 우리를 좌우하는 것은 악어 모드라는 사실이다. 악어 모드는 항상 맨 먼저 모습을 드러내며 판사 모드가 피곤해질 때 돌아가는 미리 설정된 기본값이기도 하다. 악어 모드는 우리의 생각보다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 개똥 모양 초콜릿을 먹지 못하는 이유. 악어 뇌는 요청을 받지 않는다. 추론을 통해 사랑에 빠지거나 아이스크림을 싫어하거나 파스닙을 즐길 수는 없다. 본능적 반응을 멈출 수는 있지만 쉽지 않다. 혐오감 연구자인 폴 로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개똥 모양 초콜릿 한 조각을 먹어줄 수 있는지 물었는데 40%가 먹지 못했다. 하지만 유아들에게는 악어 뇌에 갈등이 없었기에 똥 모양 초콜릿을 즐겁게 먹었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상호작용이 지닌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은 악어 뇌가 필터 구실을 함으로써 무엇이 판사 뇌의 의식적 자각에 도달할지를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판사 뇌가 지쳤을 때 악어 뇌의 주도권을 넘겨줄 뿐만 아니라 판사 뇌가 어떤 사건과 어떤 증거를 우선해서 고려할지를 바로 악어 뇌가 결정한다는 뜻이다. 악어 뇌가 동무대처럼 작동하는 상황이 아니거나
영향력의 경로가 악어뇌에서 판사뇌로 흐르는 상황에서조차 증거는 이미 주의와 동기부여라는 두 개의 악어뇌 필터를 지난다. 선별적 주의. 왜 이 세 개의 많은 부분은 초점이 맞는 것처럼 보일까? 악어뇌가 대상들을 추측해 개연성 높은 이미지들로 그 틈을 채워 넣기 때문이다. 악어뇌는 비슷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추측해 일상에 특별한 것 없는 반응들이 직감, 본능, 습관에 의지하게 만든다. 반면 판사뇌는 예기치 않은 일, 즉 예기치 않은 위협, 뒤에서 울리는 경찰 사이렌이나 예기치 않은 기회, 매력적인 낯선 사람이나 심지어 예기치 않게 친숙해진 것, 당신이 구매한 탓에 어디서나 눈에 띄는 스바루 아웃백 자동차에 대비해 인식의 자원을 아껴둔다. 악어 뇌는 우리가 정보를 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쳐 정보를 걸러낸다.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방식이 바로 확증 편향, 컨퍼메이션 바이어스이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현재 믿고 있는 것, 자신이 믿고 싶은 것, 또는 자신이 찾으리라 기대하는 것을 지지해주는 정보를 탐색한다. 인터넷 검색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정보를 찾는 방식을 그대로 비춰 보여준다. 우리에게는 자신이 옳다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정보를 찾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틀렸음을 증명하거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정보를 피하려는 경향도 있다. 머핀에 붙어있는 영양 성분표를 볼 때는 열량을 읽기 전에 얼른 눈을 돌려버린다. 또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서는 집안 내력인 유전병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검사를 차일피일 미루기도 한다. 편향 추론. 판사 뇌의 정보 처리 역시 편향적인데 이는 추론 자체가 영향력 과정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우리는 거꾸로 영향력에 접근하고 있다. 우리는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려면 그들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참인 경우는 가끔이고 극히 드물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에 토대를 둔 호소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설득력이 훨씬 더 떨어진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의 의식적인 관심이 극히 부족한 때에도 이런 관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실수를 저지른다. 악어뇌와 판사뇌 간의 관계를 다루는 과학문헌에서는 우리가 주안점을 옮겨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노력을 무엇보다도 먼저 악어뇌에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다룬다. 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린다고 우리가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를 설명한다. 누군가의 관심을 사로잡고 그들이 쉽게 그래라고 이야기하도록 만든 후에도 여전히 합리적 주장을 꾸며낼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당신이 그 기술을 갈고 닦는데 도움이 될 책이 많이 있다. 이 책에서 우리의 목표는 악어뇌한테 말을 걸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인생을 바꾸는 단순한 프레임의 마법. 내가 당신에게 흰색으로 된 사물의 목록을 떠올려 보라고 요구하면 당신은 물론이고 누구라도 쉽게 해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우유나 눈처럼이라는 말을 덧붙여 실험을 조금 다르게 프레이밍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보라. 지구상에는 흰색 사물이 셀 수 없이 많지만 일단 우유와 눈이 주의력의 중심을 차지하면 구름이나 코코넛 플레이크처럼 다른 흰색 사물을 떠올리기가 훨씬 더 어렵다. 우유와 눈은 흰색의 상징적인 사물이고 강력한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탓에 다른 대안을 억누른다. 바꿔 말하자면 효과적인 프레임은 너무 딱 달라붙어 있어서 다른 관점에서 사물을 보기 어렵게 만든다. 그런데 그런 프레임 하나가 작은 기술 신생 기업을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회사로 탈바꿈시켰다. 스티브 잡스는 어느 차고에서 애플을 공동 창립했다. 불과 몇 해 되지 않아 잡스는 존 스컬리를 설득해 회사의 새로운 CEO가 돼 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졌다. 작은 부탁이 아니었다. 스컬리는 시가총액이 20억 달러에 이르는 스낵과 음료 시장의 공룡 기업인 펩시코의 CEO였다. 바꿔 말하면 잡스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가 중 한 사람에게 엄청난 지위 강등을 받아들여 달라고 부탁하겠다는 소리였다. 역시나 스컬리는 잡스의 제안을 거부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친구가 됐고 때때로 잡스는 거듭해서 같은 제안을 하곤 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잡스가 스컬리 쪽으로 몸을 돌리고선 이렇게 물었다. 남은 평생 설탕물이나 팔 거요? 아니면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바꿔볼 거요? 스컬리는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다. 스티브의 말을 듣고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나는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궁금해하며 남은 평생을 보내리라는 것을 알았다. 앞에서 언급한 눈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서 다른 흰색 사물이 떠오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설탕물이나 팔고 있다는 말은 스컬리가 펩시에서 하는 자기 일을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생각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처럼 일단 잡스가 프레임을 만들자 프레임이 스컬리의 뇌리에 들러붙었다. 결국 스컬리는 애플에 합류하는 데 동의했고 이후는 이들 말처럼 역사가 되었다. 프레이밍은 주문을 거는 행동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방법이다. 그저 뭔가를 설명하거나 거기에 이름을 붙임으로써 당신은 그것을 존재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프레임을 제대로 선택하면 무엇이 관련이 있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아니면 무엇이 좋은지를 결정할 수 있다.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누군가의 경험에 프레임을 부여할 때 당신은 사건에 대한 그들의 기대뿐만 아니라 해석까지도 형성한다. 비거 앤 베터 게임. 나는 내가 가르치는 MBA 학생들과 함께 프레이밍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비거 앤 베터라는 게임을 해보라는 과제를 내준다. 규칙은 간단하다. 종이 클립 하나를 더 크고 더 좋은 물건과 교환한다. 그 다음에 교환한 물건을 훨씬 더 크고 더 좋은 물건과 교환하고 계속 그렇게 해나간다. 나는 학생들에게 원하는 횟수만큼 거래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크고 최고인 물건을 다음 주 강의에 가져와 달라고 부탁한다. 간혹 몇 가지 물건이 우리를 놀라게 하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마누스 맥카프리와 톰 파월은 우리를 거의 바닥에 쓰러지게 만들었다. 맥카프리는 파월에게 차를 얻는 일에 도전하자고 했다. 파월은 맨해튼으로 이사하려던 중이었고 맥카프리는 운전면허도 없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물건을 교환해서 차를 얻겠다는 대담한 계획에 흥분했고 게임이 더 높은 목적에 부합한다면 더 재미있을 것이었기에 기적적으로 차를 얻게 되면 차를 기부하겠다고 결정했다. 두 사람은 종이 클립을 치즈가게 상품권으로, 상품권을 컵케이크 한 상자로, 컵케이크를 브로치로, 브로치를 여행용 머그컵으로, 여행용 머그컵을 크레페 식당의 상품권으로, 상품권을 나이트클럽 상품권으로, 다시 상품권을 향수 한 병으로, 향수를 예쁜 카메라 가방으로, 카메라 가방을 대략 180만 원 상당의 유화 한 점으로 교환했다. 그리고 마지막 물품은 강의실에 들이기에 너무 커서 두 사람은 우리를 강의실 바깥으로 불러냈는데 학교 건물 앞에는 폭스바겐 제타가 세워져 있었고 앞 유리 전체에 휘갈겨 쓴 글씨로 비거 앤 베터라고 적혀 있었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자동차 판매인에게 유화 한 점과 중고차 한 대를 교환해달라고 부탁할 때는 자신들이 미친 짓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들은 코네티컷주의 모든 자동차 영업소에 전화를 돌릴 각오를 하고 있었다. 그들이 몇 번이나 전화를 돌렸을까? 딱 한 번이었다. 유니크 오토세일즈의 판매 책임자인 캐럴라인 해퍼너는 이전에도 좋은 목적을 가진 지역사회 사업을 후원해왔는데 때마침 맥카프리와 파월이 물물 교환을 관대한 방식으로 프레이밍에 제안하자 자극을 받아 다시 앞장서기로 했다.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해퍼넌을 만나 감사를 전했을 때 그녀는 도리어 우리에게 감사를 전하며 힘겹게 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느낌이 얼마나 멋진 기분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했다. 자신들의 터무니없는 목표를 달성한 맥카프리와 파월은 난민의 지역 재정착을 돕는 기관인 아이리스, 미국 뉴헤이븐 소재 비영리 단체에 연락해 자신들이 교환한 차를 난민 가족에게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맥카프리에게 기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의 가족도 허리케인으로 집을 잃고 인정 많은 낯선 사람들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한 여성이 차를 받으러 왔고 우리는 새 이웃을 만나게 됐다. 기부 차량을 받은 여성은 젊은 엄마였다. 그녀는 전쟁으로 가족이 난민 신세가 되기 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회계사로 일했고 지금은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매일 2시간씩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고 있었다. 자동차 한 대는 그녀의 삶을 바꾸기에 충분했다. 비거 앤 베터 게임에서 우리는 2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우리 자신도 알게 모르게 항상 프레이밍을 하고 있다. 둘째, 프레임은 결과를 낳는다. 참고로 그의 수업에서 학생들의 대부분은 비거 앤 베터 게임을 거래라는 관점에서 프레이밍했다.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교환하자고 요구하거나 자신들이 제공해야 하는 물건의 장점을 과장해서 늘어놓는 식이었다. 그러나 메카프리와 파월은 다르게 접근했다. 2사람은 큰 꿈을 꾸면서 자신들이 만난 사람들을 상대로 판돈을 올렸다. 그런 다음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교환 요청을 게임에 참여할 기회이자 멋진 일의 일부로 프레이밍했다. 한편 더 의식적으로 대상을 프레이밍해보려 마음먹었더라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는데 어떤 프레임도 활용할 수 있지만 그중 쓸모있는 3가지는 기념비적 프레임, 감당할 만한 프레임, 그리고 불가사의한 프레임이다. 각각의 프레임은 각자만의 방식으로 동기를 부여한다. 기념비적 프레임. 기념비적 프레임은 악어 뇌에게 이렇게 말한다. 집중해. 이건 겁나게 큰일이니까. 그런데 이 프레임은 중요성, 크기, 범위, 배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등으로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기념비적 프레임은 열광과 헌신을 불어넣는다. 앞에서 언급한 메카프리와 파월은 자동차를 목표로 정함으로써 비거 앤 베터 게임을 엄청나게 놀라운 일로 프레이밍했다. 2사람의 터무니없는 계획이 성공할 가능성은 신락 같은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프레임이 상당히 놀라워 모두가 게임에 동참하고 싶어 했다. 해퍼넌 역시 2사람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도운 덕분에 커다란 유명세를 누렸다. 우리는 그저 해퍼넌의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만 나는 친구들로부터 이 이야기의 반향을 듣는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 역시 또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전한다. 한편 조직은 종종 사명선언문에서 조직이 수행하는 일을 기념비적 프레임으로 나타내려고 노력한다. 제너럴 모터스의 사명선언문을 보자. 충돌 제로, 배기가스 제로, 혼잡 제로의 사회를 창조하는 것이다. 생명을 구하고 지구를 구하고 시간을 절약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제너럴 모터스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의 일부가 되라고 권한다. 설령 당신이 그들의 포부를 공유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비전이 더 큰 꿈을 꾸라고 당신을 공유할 수 있다. 감당할 만한 프레임. 기념비적 프레임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행동에 나설 영감을 자극하지만 어떤 문제들은 너무 크고 벅차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신 감당할 만한 것이라는 프레임을 입힐 수 있다. 참고로 기념비적 프레임은 왜 이건 중요해 을 강조하고 감당할 만한 프레임은 어떻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를 강조한다. 우리는 용이성이 행동을 예측하는 최고의 변수라는 사실을 아는데 이것이 바로 감당할 만한 프레임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다. 가령 하루에 단돈 몇 푼이라는 프레임은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하는 것을 감당할 만하다고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래, 할 수 있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잖아. 작은 발걸음은 누구라도 시작할 만하다. 문제가 다루기 너무 크다고 느껴지면 악어 뇌는 문제를 무시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하지만 신용카드 빚같이 큰 문제를 무시하면 결국에는 문제를 키우고야 만다. 만약 사람들에게 신용카드 빚을 항목별로 청산할 선택권을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사람들은 신용카드 빚을 좀 더 감당할 만한 문제로 느끼고 빚을 더 빨리 청산할 동기를 부여받지 않을까? 감당할 만한 프레임은
공포나 슬픔이나 의심에 직면한 사람들을 도우려 할 때 특히 효과가 클 수 있다. 하지만 하나도 걱정할 필요 없어라는 말처럼 자신감 있게 사람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면 역효과가 발생해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 대신에 사람들에게 더 이상 자신이 혼자가 아니며 자신의 감정은 완전히 정상이라는 사실을 알리면 그들은 눈앞의 상황을 더 감당할 만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런 종류의 프레임은 당신이 권력을 가진 위치에 있거나 심지어 그냥 나이가 좀 더 많거나 경험이 더 많을 때 특히 유용하다. 불가사의한 프레임. 다음 문장을 한번 읽어보라. 마은음, 철자를 하나하나 일지고한 단어 전체를 는 읽다. 철자가 틀렸음에도 이상하게 쉽지 않은가? 바로 추측하는 우리의 시각처리 시스템 덕분이다. 세 번째 강력한 프레임인 불가사의한 프레임이 효과적인 것은 추측 과정과 그 과정에 따라다니는 기대를 교란하기 때문이다. 불가사의한 프레임은 변화나 불확실성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악어뇌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악어뇌가 이런 변화나 불확실성에 곧바로 동조한다. 새로운 위협이고 새로운 기회다. 호기심이 발동한다. 새로운이나 갑작이나 긴급 속보 같은 단어나 구절은 변화한 것에 대한 호기심을 촉발하는 불가사의한 프레임이다. 불가사의, 남모르는 또는 폭로하다 같은 단어들이나 의문문으로 프레임을 입힌 주제들은 바탕에 놓인 동일한 불확실성을 촉발하고 이런 불확실성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불가사의한 프레임은 악어 뇌의 주의를 끈다. 그런데 악어 뇌가 빠져있는 세부 사항을 채우지 못하면 판사 뇌에 알려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떠맡도록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정신적 자원이 필요하다. 이런 현상의 이면은 일단 한 인지 과정이 완결되면 우리가 더는 그 과정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 과정이 마음의 맨 위에 있지도 않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프레임 결합하기. 기념비적 프레임, 감당할 만한 프레임, 불가사의한 프레임은 힘을 합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신을 하나의 프레임에 묶어둘 필요는 없다. 메카프리와 파월이 첫 번째 종이 클립 거래를 시작했을 때 두 사람은 참여자들에게 자신들이 기념비적인 무언가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우리는 자동차와 맞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자동차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어요. 게다가 자신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이 완전히 감당할 만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우리와 물건 한 개를 맞바꿔 주시기만 하면 돼요. 알다시피 이처럼 프레임 두 개를 결합한 일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세 가지 프레임을 한데 합친 사례 가운데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례는 집 정리법을 다룬 책 한 권이다. 나는 그처럼 별 호소력 없는 주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곤도마리에가 쓴 곤도마리에의 정리의 힘이라는 제목의 얇은 책에 끌렸다. 삶을 바꾸는 은 기념비적이다. 마법은 불가사의하다. 정리 정도는 감당할 만하다. 세 개의 프레임이 단 6단어의 영어 제목에 모두 들어있었다. 이 책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40개 언어로 출판돼 1100만 부 이상 팔린 세계적인 초대형 베스트셀러를 탄생시켰다. 더 크고 더 나은 꿈을 꾸자. 당신, 나, 우리. 우리가 걷는 길이 엇갈리고 뒤엉키고 흩어졌다가 다시 연결되면서 우리는 더 큰 전체, 그러니까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살아있는 영향력의 그물을 만든다. 당신은 이미 집단적 힘의 일부다. 참고로 영향력이라는 말의 어원은 라틴어인 인플루에레로 흘러들다, to flow인라는 의미다. 흐르는 강물처럼 말이다. 당신의 영향력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흘러와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또 그들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계속된다. 당신을 고양하거나 당신이 훌륭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도움을 줬던 사람들을 당신이 알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작지만 부드러운 권유, 용감하고 헌신적인 개인의 희생, 친절한 개인의 행동, 사고와 운명의 장난이 모두 우리를 연결한다. 이런 그물의 존재를 깨닫는 일은 자신만의 모험을 선택하세요. 게임북으로 독자의 선택에 따라
이야기 전개와 결말이 바뀜 류의 책을 시작하는 일과 같다. 영웅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조력자로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협력자라는 입장을 계속 지킬 수도 있고 그 이야기가 끝나기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 중간에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모두 당신에게 맞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했으면 이제 더 크게 더 좋게 그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다. 단 한 명의 영웅으로 역사가 바뀌는 일은 거의 없다. 혼자 힘으로 세상을 구하겠다고 망토를 걸치고 날아다니거나 거미줄에 매달려 흔들거리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이게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말을 퍼뜨리는 천사 같은 사람들 무리만 있었다. 아니면 이들은 그저 앞장서서 그 일을 해냈을 뿐이다. 예를 들면 1943년에 덴마크인은 힘을 모아 홀로코스트에서 자기네 유대인 이웃의 99%를 구해냈다. 2005년에는 케이준 네이비, 허리케인 카트리나 당시 홍수 피해자를 돕기 위해 선박이나 물품 등을 자발적으로 지원했던 자원봉사단 이 힘을 모아 허리케인 카트리나에서 자기네 이웃 10,000명을 구조했다. 이들 중 그 누구도 내가 이 사람들을 전부 구할 순 없어라고 말하지 않았다.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다. 난 누군가를 구할 수 있어. 그게 뜻깊고 중요한 일이지. 그러니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정부 당국을 무시하더라도 이 일을 하겠어. 그리고 이들은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다. 당신이 세상의 모든 싸움을 감당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만의 싸움을 선택했을 때 이 책에 실린 도구와 아이디어들이 당신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그 과정을 더 즐겁게 만들어줄 협력자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마거린 미드는 영향력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 깨어있고 헌신적인 소수의 시민이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의심하지 마라. 실제로 이제껏 세상을 바꿔온 것은 이들 뿐이었다. 함께 그리고 충분히 큰 꿈을 가지면 우리는 마법이 일어나도록 할 수 있다. 우리는 기후변화의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다. 우리는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 사람들을 가난하고 병들고 모욕당하도록 만들어왔던 카스트 제도를 뿌리 뽑을 수 있다. 우리는 최악의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적 해법을 찾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 온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좋다. 세상을 구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 누군가에게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당신은 자기가 사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의 지도자에게 일터에서, 학교에서, 마을에서 사람들의 삶이 더 편해지게 만들어줄 정책을 통과시키라고 로비를 할 수 있다. 교회나 모스크나 사원의 신도들을 조직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울 수 있다. 가족 사이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다. 멘토든 교사든 역할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이 책이 유용하다고 생각했다면 당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눴으면 하는 것이 내 바람이다.